자, 그러면 본격적인 심포지엄 시작을 할 차례입니다. 오전 세션은 두 분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박용구, 방기환 두 작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대구교대의 이철호 선생님께서 박용구 전후문학의 또 다른 좌표, 판무파탈의 풍속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고 토론에는 20분가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넉넉하지만 그래도 발표자, 토론자 두 분 선생님들께서 잘 시간을 맞춰주신다면 오늘 잘 이야기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박수로 첫 번째 발표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우찬재 선생님의 총론에 이어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부터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박용구 전후문학의 또 다른 좌표. 부제는 빤무파탈의 풍속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용구 선생님은 지금의 문학사를 놓고 볼 때 그리 익숙한 작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에만 하더라도 역사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이 다수의 역사 소설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등단 이후 발표한 역사 소설 관련 글들을 묶어서 역사 소설 입문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작가는 바로 그 역사 소설로 인해 피라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연재 중이던 계룡산이 풍속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것입니다. 신문 연재 소설이 외설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 소설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피라 사건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그의 소설이 성, 사랑, 육체에 대해 현재의 감수성으로도 수위 높은 묘사를 보여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소설 평가에 있어 때로는 지나친 저평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정반대의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용구라는 작가에 대한 온당한 문학사적 평가는 그의 소설 전반에 걸쳐 농후한 에로티시즘이 텍스트의 미학적, 정치적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감식해내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발표문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미완에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추후에 글을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1953년에 발간된 첫 소설집을 대상으로 한 논의입니다. 박용구 선생님의 첫 번째 소설집이 발간된 것은 1953년입니다. 발문에서 작가를 가리켜 8.15 해방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역량이 있고 또한 가장 많이 활약한 작가의 한 사람이라 소개한 조연현은 이 책에 수록된 세 단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총론에서 언급된 조연현 선생의 평은 1947년작에 대한 평가였고요. 53년이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용문은 안 읽고 인용문 밑에 조금 건너뛰어서요. 그런데 첫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은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낸 창작 여정의 새 갈래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선집 기획을 위해 새롭게 창작된 함락 직전, 안개는 아직도, 패장, 안미는 각각 탈식민, 전후, 역사 소설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패장 안미는 고대사에서 소재를 취한 전형적인 역사 소설입니다. 고구려와 신라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처음에는 고구려 장수로 나선 안미가 백제를 거쳐 신라로 기순한 후 결국 고국에 맞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패전으로 인해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가족마저 몰살당하자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지금까지의 싸움이 그저 연개 소문의 독재를 위한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배반당한 고국에 복수의 칼날을 세우는 장수 이야기로서는
새로울 것이 없을지 모르나 그 회심의 한가운데 묘령의 신라 여성을 부각시켜 놓아서 이채롭습니다. 그 인용문 가운데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두정성에서 맞부딪힌 것은 뜻밖에도 젊은 신라 여인이었다. 가슴에서 겨누어서 찬 공기를 풍기던 단도, 고구려 군도, 주검도,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콧날, 어느 지경에서나 자기를 잃지 않겠다고 악물어진 입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야 말 맑은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비치던 자기의 초라하고 초조한 모습. 이 부분은 그 실제로 마주친 어느 신라 여성 앞에서 안미라고 하는 고구려 장수가 한순간에 그 무너져버리는 장면에 대한 반복적인 회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설 말미에 이르러 신라 군사의 기세와 신라 장군의 위엄에 매료된 안미는 고구려와의 전투에 기꺼이 참전하며 더 이상 초조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패기와 희망에 가득 찬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보다 위에서 읽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신라 여성의 이미지가 안미의 심경 변화에 더 결정적이라고 보는 편이 온당합니다. 두 번째 단편 함락 직전은 버마를 배경으로 폐색이 짙어가는 대동아 전쟁의 한 단면을 포착합니다. 식민지기를 다룬 일군의 소설들은 고대사나 조선사를 소재로 삼은 역사 소설들과도 또 한국전쟁이 후경화되는 전후 소설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45년 인구 10만의 버마 도시 프롬이 영국군에 의해 함락되는 과정을 그린 함락 직전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버마 여성 3명과 또 익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이 처한 참상을 교차시켜 놓았습니다. 195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꽤 이른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그 배경을 식민지 조선을 넘어 더 넓은 동아시아 지평 속에서 복원하려 한 시도였기 때문에 거듭 주목됩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단편 안개는 아직도 표제적인데요. 두 단편에 비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속하는 한국전쟁 직후를 다룹니다. 작가 이력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역사 소설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작가는 근현대사의 격변과 그 음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증언하는 문학적 기록으로서 주목할 만한 단편들을 다수 남겼습니다. 이 소설은 안개는 아직도는 수도 서울과 거기에서 살아가던 한 도시 여성의 황폐해진 삶을 중첩시켜 놓습니다. 신음소리와 피 묻은 고깃덩이가 지천으로 흩어져 있던 서울을 떠나 광주로 내려갔다 다시 수복된 서울로 돌아오는 피난의 궤적 속에서 한때는 전문직 여성이었으나 이제는 창녀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과거와 미래를 그 숨가쁘게 오가며 중층적으로 재구성해냈습니다. 작가는 그녀 주변에 소각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온정적인 인물들도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서사적인 무게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비극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참화로 인한 것이지만 또한 그와 무관하게 여성을 기만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비열한 남성들의 부도덕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령 유부남 문식에게 속아 한 줌의 기대마저도 상실한 이후에 그녀는 매음을 통해 생계를 잇는 처지가 됩니다. 그녀의 말마따나 생활에서의 패배감, 발악, 빈곤, 초조, 그리고 마지막 길이 결국 이 길로 통하고 말았습니다. 결말에서 부산으로 상징되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향해 외치는 그녀의 절규가 허망하게 들리고 마는 것은 간밤에 자신을 유리한 남성에게 뒤늦은 화대를 요구하며 그 뒤를 분주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녀가 놓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야말로 아직 뚜렷하게 이제 빠무 파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원형에 해당하는 이 여성이야말로 1950년대 박영구 소설의 특징을 뚜렷하게 체현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개는 아직도 이후 부도덕한 남성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희생되는 대신 오히려 처세로나
욕망으로나 남성들을 압도해버리는 여성에 대한 작가의 천착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그의 소설을 전후문학의 또 다른 좌표로 설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사실 여기 거론되지 않은 소설들 중에서 또 문제작들이 있는데 우선 이 파무 파탈로 읽는 전후 한국 사회라고 하는 부제에 맞는 단편들 몇 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박용우 선생님의 단편 소설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전후 한국 사회의 속물성을 바로 이 치명적인 여성들의 형상화를 통해 묘파해낸 데 있습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론할 만한 단편은 빵집 만홍인데요. 빵집 만홍은 방탕한 모친을 도와서 빵집을 운영하는 얌전해 보이는 어느 여성이 소설 결말에 이르러 그 모친을 능가하는 요부로 변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증언하는 모든 타락의 기원에는 부산 피난 시절이 있습니다. 인용문 그 문장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영화는 주인공입니다. 그 빵집에서 일하는 진옥의 약점을 빌미로 그녀를 소나기에 넣어 가게 운영은 물론 집안의 경제권을 움켜쥐고자 합니다. 이때 경제권이란 나이에 비해 여전히 매혹적인 모친을 향해 영화 자신이 느끼는 시기나 선망을 일거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부쩍 조숙해진 배다른 여동생 영주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외관상 평온해 보였던 새 모녀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파탄나게 된 데에는 두 남성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설 초반부터 영화에 대해 야심을 드러내는 장경만, 그리고 본래 영화의 애인이었으나 그보다 개방적이고 요염한 영주에게 더 끌리는 이명수 같은 남성들은 새 모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지만 그렇다고 처세에 있어 그녀들보다 우월하다거나 주동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들의 욕망은 남성들의 욕망보다 더 크고 복잡합니다. 모친은 자신이 부자할 때 장경만이 수시로 빵집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 모친에 대해 영화가 느끼는 일말의 자부심은 다시 자기 애인을 유혹해버린 동생 영주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되고 맙니다. 그 열패감을 씻기 위해 모친의 정부를 농락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인용문 내려오고요. 네, 읽겠습니다. 본래 요부 만홍은 장경만이 영화의 모친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영주를 향해 내뱉는 분풀이의 말들은 결국 모친과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비난들입니다. 새 모녀가 다 이제 요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장경만을 바라보는 영화의 모습은 아마도 과거 부산 피난 시절에 처음 타락의 길로 나섰던 모친의 모습이면서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동생 영주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이 소설의 후일담이라도 되듯 남이와 석규는 과시욕에 사로잡힌 남성을 보기 좋게 농락하는 또 다른 여성을 그려냅니다. 석규는 한국전쟁 이후로 무역회사를 따라다니며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큰 사업을 시작할 야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에 엄연히 아내가 있음에도 두 여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장인을 움직여 자본을 얻으려는 심산에 남이에게 접근하면서도 데리고 놀기 알맞다는 이유로 정실과의 만남 역시 이어갑니다. 석균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비 공작이나 조종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처세가라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표현들이지만 남이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오히려 그녀에게 큰 돈을 잃고 맙니다. 이 소설이 앞서 살펴본 빵집 만원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남이에게 속은 석균이 이번에는 그 분풀이라도 하듯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요. 세 번째 거론할 단편은 무더운 비탈길입니다. 이 단편은 속고 속이는 두 남녀의 관계가 이제 연애 관계의 두 남녀가 아니라 숙부와 조카 딸로 변형된다는 점에서 남이와 석균의 마지막 전면과 오버랩됩니다. 이 소설의 주된 배움 역시 한국전쟁입니다. 자수성가로 큰 사업을 이룬 형이 납북되자 황충구는 일사후퇴 이후로 조카 딸을 데리고 있었으나 서울로 돌아와서는 입장이 사뭇 달라집니다. 조카 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커다란 저택에 들어와 신세를 지게 된 쪽은 오히려 황충구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황충구는 경희에 대해 조카 딸 경희에 대해 모종의 열등감을 억누를 수 없게 되는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애초에 경희 부친과의 관계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황충구는 경희를 애써 자신의 회사 비서로 취직시킨 후에 상무와 그녀를 맺어주기 위해 애씁니다. 집안에서는 점점 아나무인으로 굴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요조 숙녀로 행세하는 경희가 마침내 결혼 상대자로 밝힌 이는 사장이었습니다. 소설 제목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이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하는 조카딸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러 가는 황충구의 곤란한 처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용문 밑으로 내려가세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인간들, 특히 성적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힌 남성을 오히려 능가하는 여성 인물에 대한 작가의 집요한 관심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비탈길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소설에서 황충구가 느끼는 열등감의 배후에는 납북되기 전만 해도 눈부신 성공 가다를 달리던 친형이 있었습니다. 퇴물 같은 옷을 물려 입고 부모의 기대로부터도 소외되면서 시작된 형에 대한 열등감은 형이 자수성가해서 마침내 큰 사업과 넓은 집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정점에 달합니다. 인용문 넘겨서요. 33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입니다.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아마도 몰입의 같은 방식으로 부를 얻었을 형은 바로 그런 점에서 동생의 욕망과 능력을 압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자본주의의 적자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도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황충구의 열등감은 모든 것을 가진 형 때문에 동생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열패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열패감의 배후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본주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격차가 우열의 감정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봉과 모조, 진짜와 가짜의 관계로 심화되는 양상을 극화한 단편 숫과란에서 작가는 앞서의 형제를 자매로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 자매로 바꿔놓습니다. 이 소설의 동생 란은 언니에 대한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지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언니로 인해 일종의 정신 창난에 이릅니다.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언니와 자신처럼 쌍둥이로 태어난 이들은 모두 기형아 또는 병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언니가 월등하게 아니라 언니도 역시 기형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의학서적까지 빌려 읽던 란의 집착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입니다.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란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란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는 란과 숙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존재는 지금 막 어정어정 걸어 나갔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착오로서 영혼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나는 나다. 라는 이렇게 부르짖어 본다. 언니가 진짜고 나는 가짜 영혼이 아닐까? 뭐 이런 상념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란의 부르짖음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소설 결말에서 그 말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녀가 잠자는 언니의 목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나다. 무슨 자기가 하대서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러면서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거론하며
언니와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결국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허상 또는 그림자라고 자조합니다. 다시 말해 숟가락 두 쌍둥이 중 하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 그리고 가짜는 자신이 아니라 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 착란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잠자는 언니. 인용문 밑입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언니의 목을 누르게 된 것은 둘 중 하나가 진짜 영혼이 아니라면 가짜는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짜, 모조품, 그림자, 허상은 박영구 소설에 등장하는 불우한 인물들의 삶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형의 저택을 차지하지만 그 순간 형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자기 모순에 직면한 황충구, 어머니를 대신해 재력가의 내연녀로 자처하는 영아, 이들이 각각 보여주는 치열한 몸부림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모조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나미와 석균에서 나미가 파무파탈의 삶을 자처한 이유 역시 석균과 같은 유부남들에게 농락을 당할 경우 불가피한 삶의 방식, 즉 본처가 아닌 첩의 삶, 다시 말해 진짜가 아닌 모조품의 삶,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데에서 연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본령이라고 해야 되는 역사 소설을 다뤘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도입부 정도만 언급하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택적으로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이비의 세계. 그렇게 보면 박용구 선생님의 첫 장편 소설, 제가 좀 전에 토론자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가 확인했는데 첫 장편 소설이 아니었고요. 이 회색의 단층에 왜 처첩 갈등이 초점화되어 있는지 이해할 여지가 마련됩니다. 이 소설은 을류문화사가 기획한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소설의 목차는 소제목이 아니라 그 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서 일종의 역사 기록의 형식을 지닙니다. 1928년 7월 6일은 이 소설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순종의 부태묘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인공 홍성규가 그 의례를 지켜보기 위해 종로를 향해 가는 장면에서 소설은 시작합니다. 굉장히 드문 이례적인 소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홍성규는 2년 전에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난 60만세 운동을 떠올리고는 오늘도 일경과 맞서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합니다. 인용문 내려와서요. 하지만 만세 소리 하나 일어나지 않고 홍성규는 만국에 나라가 망했다는 새로운 굴욕감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그에 비해서 부친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총독부에 다니는 큰아들을 대견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이제 홍성규는 아니고요. 이들 부자가 느끼는 감격이 서로 정반대라고 해도 순종의 부태묘의가 만국의 뚜렷한 상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홍성규에게 부과된 긴급한 서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색의 단층이라는 제목은 역사적 단절을 상징합니다. 1928년을 계기로 누군가는 식민 지배를 자명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데 반해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만국 의식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은 홍성규가 부조리한 식민지 조선 사회로부터 점차 심리적,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과 5일 만에 그는 과감히 망명을 결심하고 조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의 노골적인 출세욕을 야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최병훈의 이념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물론 청년세대와도 결별합니다. 그런데 서사상의 비중을 놓고 보면 최병훈과의 이념 대결보다 홍성규를 둘러싼 처첩 갈등이 더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본처 송순이는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고 또 소문과 달리 재력을 갖춘 집안 출신도 아닌 탓에 내쫓깁니다. 다른 한편 첩 봉선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본처 호적에 올려야 할 위기에 내몰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연이란 아주 흔한 것임에도 작가가 서사의 한 축으로 처첩 갈등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1950년대 박용구 소설의 특유한 전후 여성상으로서의 판무파탈과 그 서사적인 쟁점, 곧 누군가의 모조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상기한다면 이 회색의 단층은 그러한 인물 형상화 방식이 역사 소설로 투사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총론에서 말씀해 주신 아가가 그저 아름답기만 한 노래라면 그것도 또한 또 허위이면서 또 실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비참하거나 비루한 모습들, 여기에 정말 현실의 리얼리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이효철 선생님께서 발표문에 적어주셨듯이 근현대사의 격변과 그 음지에 살아야 했던 이들에 대한 문학적 기록으로서 박용구의 세계가 존재했었다는 말씀이 아마 그와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유승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별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토론문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그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문 준비가 많이 늦어가지고 제 불찰로, 별지로 이렇게 토론문이 나가게 된 점도 사과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이 좀 긴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구, 존칭은 생략하고요. 그 박용구는 그 산출한 작품량에 비해서 상당히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산출한 작품량에 비해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작가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박용구에 대한 토론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그 온라인상으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단 3편 정도의 논문만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박용구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고는 1편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용구가 보통 이제 역사소설가로 많이 알려졌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한국 문학에서는 그 역사소설을 좀 뭐랄까요? 약간 읽을거리? 대중적인 읽을거리 취급하면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진지한 논의의 대상에서 좀 빼냈던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박용구가 역사소설가로서 알려지면서 비평과 연구의 장에서 좀 소외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 그러면은 박용구가 그냥 역사소설가가 아니라 박용구는 1923년생이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자리상. 그리고 일제 말기 학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50년대를 자신의 시대로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 주로 20년대에서 30년대에서 태어나가지고 50년대 활동을 이제 집중적으로 전개했던 그 전후문학 세대의 어떤 전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박용구가 단순히 역사소설가가 아니라 전후문학 세대의 역사소설가였다라는 게 사실은 좀 박용구의 소설을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서 사실 역사소설이라는 것이 주목되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대하 역사소설의 시대가 시작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박경래 토지라든가 황석영의 장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은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그 반대급부로 그 이전식의 작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석영 세대의 선배격이 되는 세대의 작가들이 썼던 적지 않은 역사소설 작품들은 좀 철저하게 묻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후 세대 문학의 그 대표적인 작가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어떤 그 문학적인 경력의 중후반부에 있어서 역사 소설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점은 충분히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성한도 그렇고 유주연도 그렇고 뭐 서기원이니 뭐 선우이니 송병수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남긴 역사 소설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60년대 말에 좀 새로운 세대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혹독하게 좀 뭐랄까요, 그 비판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백낙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김성한의 이성계라는 작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해 이 작품은 역사 소설인데 사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혹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백낙청 선생이 내린 어떤 그러한 혹평들은 바로 자신의 세대 역사 소설, 이를테면 그게 황석의 장길상과 같은 소설인데요. 그런 소설이 또 산출될 수 있었던 어떤 토대가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후 세대 역사 소설이라는 거는 1960년대 말 이후에는 대체로 극복의 대상으로만 상정되면서 사실은 그 과정에 좀 철저하게 잊혀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 세대의 어떤 역사 소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쪽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그 전후 세대 작가들이 가진 어떤 세대의 공통적인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그 전후 세대 작가들 역사 소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잊혀진 기획을 복원하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들 세대의 어떤 역사 소설에 가해진 그 40년대 한글 세대의 비판들, 그 세대의 비판을 넘어서 그 전후 세대의 역사 소설과 그 기획을 살피기 위한 어떤 좌표랄까요, 관점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조금 들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박용구의 문학이 좀 잊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토론문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그 이철호 선생님의 발표문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용구 문학을 전후 문학의 또 다른 좌표로 지금 설정하고 계신데요. 그럼으로써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박용구 문학을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좌표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철호 선생님의 글은 박용구가 역사소설가라는 선입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1950년대 박용구의 단편들을 재검토하고 계시죠. 그래서 탈식민 전후 역사라는 세 가지 계열로 나누면서 특히 안개는 아직도라는 작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전후 소설 계열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바 박용구 소설의 어떤 판무파탈의 어떤 여성형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관점 한편으로는 그 박용구의 소설이 단순히 역사 소설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박용구 문학의 일종의 다채로움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박용구 소설이 가진 일종의 전후 소설로서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사 소설을 포함하는 박용구의 문학세계 전반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 선생님 발표문이 이 박용구의 1950년 단편을 세 가지 계열로 나누면서도 회색의 단층, 물론 이제 이걸 역사서를 봐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회색의 단층과 계룡산과 같은 박용구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1960년대 역사소설의 의미를 1950년대의 역사소설 계열의 작품과의 연속성 상에서가 아니라 1950년대 전후 소설 계열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롭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질문을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고는 제 의견인데요.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50년대 그 박용구 소설에 나타나는 그 판무파탈형 인물들의 의미에 관한 겁니다. 이 시기 박용구 소설의 어떤 남성을 농락하는 판무파탈형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분명 사실로 보이고요. 물론 이러한 유형의 여성 인물들의 등장은 넓게 본다면 뭐 이 시기 뭐 아플의 거래에 대한 담론들이 막 유통됐고 이런 그 상황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뭐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발표문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듯이 이 박용구의 소설에 나타난 판무파탈형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종의 모조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구별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박용구 소설의 어떤 여성 인물들이 느끼는 모조품으로서의 삶에 대한 감각이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 전후 한국 사회의 속물성을 묘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요것을 넘어서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과 같이 숙과란이라든가 빵집 만원과 같은 단편들을 주목했는데 사실 무서운 비탈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친족 관계이자, 그러니까 이제 숙과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 자매이고요. 빵집 만원과 같은 게 이제 모녀 관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친족 관계이면서도 굉장히 기묘한 경쟁 관계에 놓인 여성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여성 인물들은 상대방과 자기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닮은 사람들이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과 자신과의 사이에 일종의 동형성과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도 바로 그러한 동형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혐오와 공격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로서는 이러한 두 작품의 기본적인 골격이 물론 이제 이걸 전후 사회의 어떤 혼란이라는 관점에서 좀 파악해 볼 수도 있지만 전후 세대로서의 박윤구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 즉 식민지 체험을 경유한 탈식민 시대의 작가로서 박윤구와 그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중적인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좀 겹쳐 놓을 수가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이를테면 이제 박용구는 그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로 처음 글을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이제 학병 체험 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어떤 그 일본어로 창작했던 경험이라든가 학병 체험의 어떤 세대적 경험, 그 세대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어떤 복잡하고 분열적인 정체성의 일종의 무의식적인 알레고리로 볼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관점이 가능하다면 사실 그 선생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그 탈식민의 계열이라는 것과 전후의 계열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계열의 작품들이 역사 소설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계열과 통합되어 들어가는 양상을 조금 더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용구의 전후 계열 소설들이 60년대 이후 역사 소설로 재투사되는 과정 및 그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발표문이 아마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좀 완성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50년대에서 박용구가 역사소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소설만 모은 단편 역사소설집 진성여왕 같은 게 이제 50년대에 나오고요. 뭐 만월대라든가 노도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사하고 그 고구려사를 다룬 장편 역사 소설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런 소설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정치사 중심의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룡산과 같은 작품이 보여주는 바 이 계룡산이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좀 뭐랄까 섹슈얼리티,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성과 풍속에 대한 관심을 좀 그다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후로 똑같은 역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박용구의 역사 소설이 되게 크게 변화하는 양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75년에 그 박용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한국 풍속사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그 의료문고에서 나온 문고판 단행본, 얄팍한 단행본입니다. 근데 요 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성풍속사에 대한 일종의 연구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화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60년대 박용구의 역사 소설이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이행의 과정과 논리, 그리고 이러한 이행 이후 1960년대 박용구 역사 소설의 의미를 좀 선생님의 어떤 논의의 맥락에서 좀 어떻게 그리려고 하시는 건지 계획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용구의 역사 소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 세대의 역사 소설이라는 세대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사실 대부분 잊혀졌습니다만 1950년대 전후 세대의 작가 중 상당수는 경력의 중후반기에 역사 소설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전후 세대 작가들의 역사 소설이라는 문제를 좀 전면한다 그러면은 박용구를 좀 뭐랄까요? 바로 그 영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저희가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쉴 새 없이 이제 좀 역사소설 써왔던 사람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60년대 이후부터는 적지 않은 수의 그 사화집 간행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단행분들이 또 있고, 심지어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한국 최초의 어떤 역사소설 연구 단행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역사소설 인문가 같은 책을 펴냈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입니다. 이때 이렇게 전후 세대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역사소설가로서 박용구의 역사소설이 전후 세대로서의 세대적 체험 및 의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후 세대의 역사소설 쓰기라는 지금은 잊혀진 세대적 기획에 있어서 박용구의 문학이 차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비중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유승환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좀 전에 토론문이 늦었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문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론문이 늦어진 거여서요. 그 부분도 죄송스럽고요. 유승환 선생님은 그 역사 소설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 하위 주체에 대한 글도 쓰셔서 하위 주체를 다룬 그 논문에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파무파달도 일부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용어를 제가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텍스트가 실제로.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가 아주 좋은 토론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좋은 질문이 앞으로 이 글을 좀 완성하는데 완성하려고 애쓰는데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 두 질문은 제가 조금 감당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뭐 갈피를 못 잡는 대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걸로 송구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임의로 탈식민 전후 역사라고 이제 구분했는데, 이 범주보다는 그걸 이제 어쩌면 통칭하는 역사 소설로 묶는 방식이 훨씬 더 생산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선생님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탈식민이라고 했지만 식민지 시기를 다룰 때 작가가 그것을 역사가 아닌 것으로 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감각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탈식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식민지에 다뤘던 소설도 그냥 역사 소설로 묶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눈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 소설집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집을 위해서 세 편을 작가가 새롭게 썼어요. 그런데 그 세 편이 작가가 등단 초기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물론 경중이 좀 무게중심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이제 누그러뜨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세 계열을 그 소재적인 차원이 됐든 주제적인 차원이 됐든 간에 그 세 계열을 동시에 보여주는 첫 번째 소설집이어서 그 인상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임의로 나눈 것이었고요. 당연히 역사 소설이나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건 관습적으로 일정하게 장르가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탈식민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건 레벨 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고려가 있었으나 뭔가 좀 더 부각시켜서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조금 더 박력 있게 얘기하자면 이 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계열을 어떻게 명명하든 간에 이 세 계열이 뚜렷하게 보여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 물론 통시적으로 보면 역사 소설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소설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토론문에서 저는 이제 숫과 란을 이 소설을 이중어 세대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는 방식은 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숫과 란의 창작 연대, 발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박용구 선생님의
그 소설 연보를 봤을 때도 이 숫과라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도가 좀 밝혀지고 그 시대의 맥락이 좀 확인이 되면 지금 유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독법이 이 작품을 읽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잘 알다시피 70년대 초반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또 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또 그걸 단행본으로 묶어냈습니다. 한 권짜리 장편 소설인데 그런 작품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은 잠정적이지만 탈식민을 하나 좀 할애해 두고 접근하는 게 방법론적으로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선 넘어가면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조망력은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50년대에는 정치사를 좀 부각시켰던 역사 소설이 70년대로 60년대 이후로 가면 풍속사에 더 치우친다. 그 말씀은 저도 아직 눈에 띄지 않았던 건데 그 부분을 아주 저도 유익하게 담아서 이후의 역사 소설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는 이게 워낙 텍스트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박용구라는 작가의 역사 소설을 다 읽고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야심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선생님 말씀이 좀 지침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역사 소설에 대한 저의 이제 전제 조건은 우선 인물 유형이 특색이 있다. 그 이제 요부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전후 소설에도 나오고 역사 소설에도 등장한다. 이게 저한테 흥미롭고 그다음에 제가 제목을 사이비의 세계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이비의 종교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전후 소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명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일종의 역사 소설을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할 때 세계관과 특정한 인물 유형 이 두 가지는 우선 제가 좀 붙잡고 역사 소설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길이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고 부족하지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전후 소설에서는 분명히 그 파무 파탈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는데 조금 파무 파탈을 조금 느슨하게 얘기해서 남성을 능가하는 인물, 남성을 압도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장 안미라고 하는 역사 소설에서도 결국 그 여성이 단도 하나 들고 고구려 장수와 맞섰을 때 그 안미를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상이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왔을까?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이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계룡산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에서도 나선이라고 하는 명백하게 요부형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유형의 여성들은 적어도 하나로 묶여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선 같은 인물들은 굉장히 자기 쾌락적인 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라 여성은 뭔가 뭐랄까요 자기 초월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념을 갖고 있는 신라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 알레고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제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패장 안미는 거의 명백하게 알레고리로 읽혀요. 왜냐하면 고구려와 이제 신라가 싸우는데 고구려 장수마저도 신라군의 기계 매료가 되고 그래서 다시 고구려의 등을 돌릴 때 고구려를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한국 전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힙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이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한 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나면 전후 소설에 등장하는 파무 파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고 그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 좀 번박하지만 주변 세계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질서에는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 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박윤구 소설은 동시대 예를 들면 이범선처럼 50년대 후반에 오발탄에 등장하는 여성하고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대 여성 작가들 손소희나 뭐 강신자나 선생님 말씀하신 작가도 포함해서 그런 여성 소설과 훨씬 더 근친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바로 강점이고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더 듣고 싶은 저의 마음과 또 사회자로서 일단은 다음 차례를 위해서 조금 지금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점이 아쉽고요. 이후에 이제 그 대사문화재에 나오는 오늘 문학재의 관련 도서를 통해서 이철호 선생님의 그 남은 작업들을 다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발표와 토론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